2019학년도 9월 나형 그 평가원 시험에 대한 풀이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얘들아 전체적인 평을 조금 하자면,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아 이번 시험 어떻겠구나 다음 시험 어떻겠구나 이런 불필요한 예측을 하라는 거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예측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평을 좀 하자면은 21번 문항하고 30번 문항은 뭐라 그럴까 최근 어떤 그런 트렌드를 비춰 봐서라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문과 학생들이 이제 접근을 하기에 좀 흔치 않은 경험이 됐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하게 봐왔던 그런 형태 문제들이 좀 아니라는 얘기 알겠지? 물론 어떤 요소라든지 아니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생소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뭐 21번 같은 경우에도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은 x에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형태를 사실 대부분으로 잡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추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근데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미분이 어려우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자라는 정도의 얘기만 이제 하고 지나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문제가 딱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갖다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손을 대기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시 말하면 이번 9월에 21번하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갖다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빈틈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평소에 이제 1, 2등급을 봤던 학생들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 알겠지? 그 이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뭐 굉장히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9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 요구사항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29번이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 입장에서의 이유를 생각하자면은 일단은 그림이 나왔고 무언가 이제 문제가 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읽어가면서 굉장히 일단 겁을 먹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될 만한 거를 찾자면은 20번보다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번이 좀 학생들한테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18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절대값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면은 이제 y축 대칭되는 함수에 대한 이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 뭐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았나. 20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분류만 해나가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18번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1번, 30번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 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돼. 알겠지?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왜 틀렸나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난이도 예측은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수능에 대한 연습으로서 가장 어려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까지 연습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가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제 현재 자기 목표가 2등급이다. 나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2등급 학생들 입장에서 최고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21번, 30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알겠지? 21, 30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니까 현재 3등급 정도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의 난이도, 그러니까 두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은 21번, 30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외의 기본 문제들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더 개념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1등급 받겠다고 꼭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연습을 한답시고서
그 외의 부분을 갖다가 등한시하다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틀려놓고선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수능 끝나면 실수라는 거는 아무것도 이제 허용되지 않아. 용납이 안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연습을 하면서 고난이도에 대한 이제 적응력을 길러나가도록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3번부터 풀이를 좀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내가 매번 문제 풀이할 때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체크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뭐 등차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이렇게 수열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준 경우에는 체크해 놓고 그 모양에 맞춰서 풀어갈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때 A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절대값 A3 빼기 절대값 4가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절대값 A3이라고 하는 것은 A4와 같다가 되는 거고, 절대값의 풀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겠지. 첫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어? A3이라고 하는 것이 A4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A3은 마이너스 A4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로 풀어가는 건데, 얘들아 그냥 이거는 느낌상으로 봐도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지? 왜냐면은 A3과 A4가 같아지면은 공차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모든 항이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때? 마이너스 15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3이라고 하는 걸 써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2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3D가 되는 거니까 관계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D가 넘어오면 여기서는 5D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 넘어가서 3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는 6이 되겠다. 그럼 A의 일곱 번째 항은, 자, A의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6 곱하기 공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되겠다. 얘들아, 항상 수열 문제는 다시 한번 이제 좀 우리 개념 정리했던 거 복습을 좀 해보자. 자, 수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언제나 방향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 하나의 방향이 뭐야? 그 하나의 방향이 바로 지금 문제. 첫 번째 방향이 지금 문제. 뭐? 그렇죠. 규칙성에 대한 이해. 그지? 맞아요. 규칙성에 대한 이해. 그런데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규칙성에 대한 이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게 뭐냐면은 바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그지? 얘네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 이외에 이제 어떤 수열들에 대한 용어는 학원에서 들었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등차 등비를 제외한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원에서 얘기해주는 뭐 조화 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차 수열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풀이 방법 정도를 참고하시는 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외에 이외에 이제 얘네들을 철저하게 해보겠다. 시간 낭비, 알겠지? 그래서 등차 등비, 얘네들을 가지고 푸는 게 기본적으로 규칙성에 대한 이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사실은 여기가 고난이도 문항들이 대부분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나열하는 거. 2번, 29번 같은 게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겠지. 맞아요. 그리고 너네 예전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한 17개, 18개 나열해가지고 풀어가는 문제도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지? 기출문제 중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개 나열해보다가 갑자기 이게 딱 쫄아가지고 이게 맞나?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마음 편히 어떻게 하면 돼? 나열하면 돼. 규칙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조금 무식하더라도 그냥 나열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1등급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1번하고 30번을 사실 아예 제외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를 제외하고서도 우리가 크게 손해보진 않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만약에 어렵다면 여기다가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나열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지? 어차피 우리는 1점이라도 더 맞는 게 목표인 거지,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가겠다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가급적이면 얘들아 연습하면서는 나열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 그치? 식을 갖다가 세울 수 있다. 이걸 목표로 좀 삼으면 좋겠어. 식을 갖다가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기출문제 중에 풀이를 하면서도, 자, 이거는 그냥 나열하는 게 맞는데 규칙성을 갖다가 좀 찾아보겠다라는 관점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준 문제들도 있었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연습 과정에서는 식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실전에서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보는데 얘들아 14번을 풀고 나서 우리 28번으로 바로 좀 넘어갈까 싶어. 왜냐면은 이제 거의 개념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묶어서 갈게요. 알겠지? 자, 우리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이렇게 그냥 다 쓰자. 수직선 위를 자, 움직이는 점 P.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이 점 P의 위치 함수를 갖다가 x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갖다가 v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가속도 함수를 갖다가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문과 학생들이 사실은 유난히도 이 부분에 좀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이 부분에 특히나 약할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약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얘들아 속도 가속도 파트는 용어 정리만 잘해놔도 아주 쉽게 끝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주 쉽게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한 큐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알겠지? 자, 먼저 위치 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 얘기를 하겠지만 어디를 움직이고 있어? 수직선, 다시 말하면 1차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수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원점일 때 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과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자, 이런 개념밖에 없어. 그지? 방향성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얘가 플러스 방향이 될 거고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직선 운동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의 운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가 지면이 있다.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딱 봐도 아,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물체를 쏘아 올려 가지고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자,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될 거고 자,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또는 연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똑바로 올라가다 똑바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우리 자, 이런 거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알고 있지. 거시속 이렇게 해서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거리 개념 대신에 여기다가 위치라는 걸 쓰게 되면은 자, 속력이 아니라 이 부분이 속도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리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방향이라는 게 없어. 알겠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는다. 거리도 그렇고 속력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위치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빠르기도 표시해 주면서 방향도 동시에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시간 변화 분해 자, 시간 변화 분해 위치 변화에 대한 게 바로 속도가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순간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 속도 변화가, 시간 변화가 거의 0으로 갈 때 이제 극한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 함수의 미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는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속도 함수를 갖다 미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속도랑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속도의 부호, 자,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렇지, 운동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변화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의 전환점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자연낙하 운동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에서 보면은, 얘들아, 이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니? 이 위치를
최고 높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니까 연직 운동에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은 올라가기만 했다가 그냥 내려오기만 하는 딱 단순한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운동하는 방향이 변했지, 그지? 운동 방향이 변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뭐가 되겠다?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놓으면은 사실 미분에서는 이제 할 만한 내용 다 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적분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A부터 B까지, 자, 속도, VT의 DT, 자, 속도의 정적분이야. 자, 속도의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 5글자. 뭘로? 그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알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T가 A에서부터 B까지일 때의 위치 변화량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T가 A일 때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X0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T가 B일 때의 위치를 갖다가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괜히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 얘들아.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를 더하면 나중 위치가 되겠다가 당연하잖아, 그지? 어려운 용어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속력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함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절대값 함수야. 다시 말하면은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속도 함수란 말이야. 그럼 속력의 함수는 여기서부터 꺾어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이제 속력의 함수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좀 기억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의 D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 이동한 거리. 자,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동거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야. 자, 처음 위치가 0이었어. 처음 위치가 0이었어. 얘가 t equal 0이 될 때. 자, 그런데 얘가 움직여가지고 3만큼의 위치에 갔단 말이야. 얘가 t equal 2가 될 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얘가 또 움직여가지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 왔어. 자, 이게 t equal 5일 때 위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얘들아, 처음에 이제 움직인, 자, 처음에 이제 움직였다. 그럼 얘는 위치 변화가 어떻게 돼? 위치 변화가 플러스 3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두 번째 움직였을 때의 자, 위치 변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위치 변화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 총 위치 변화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총 위치 변화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둘을 더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니까 총 이동거리는,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 이제 부호 가지고 장난치면은, 아,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를 갖다 묻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내용 다 메모했어?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정말 뭐 우리가 그래프 해석도 연습을 좀 해봐야겠지만 요 정도 내용만 너네가 알고 있으면은 틀릴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속도가 속도에서는. 일부러 시간 들여서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14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키워드만 좀 잡아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자,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밑줄을 보세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혹시 애들이 잘못 볼까봐, 자, 여기 밑줄까지 그어줬지, 그지? 바뀌지 않도록.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방금 정리한 개념에 의하면 움직이는 방향은 무엇으로 파악한다고 그랬어? 속도의, 그치, 부호. 다시 말하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도록 이라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속도 함수를 구하면은 위치 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0t에 더하기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 그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러면은, 자,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자, t축에 접해 있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을 갖다가 좀 쓰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25 마이너스 3a.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 그지? 무려 4점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너네가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네가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은 한 1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21번하고 30번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이 정도에는 이제 1분 정도에 끝내라. 그런 의도로 좀 낸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만나도 상관없지. 왜냐면은 속도가 0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췄어.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8번 얘들아 바로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28번을 좀 본다고 그랬지, 그지? 얘들아 보통 28번이면은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28번 치고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처음 위치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얘기를 잘 놓치고 가는 것 같아. 얘들아 처음 위치가 주어지면 이거 반드시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이 보이지, 그지? 처음 위치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함수를 줬어? 속도 함수를 갖다가 줬지, 그지? 그리고 묻는 게 뭐냐면은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밑줄 긋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이야.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지, 그지? 자,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 V1에 T하고 V2에 T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게 두 번째 물음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순간에 P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구하고 Q의 위치를 구해서 자, 얘네들의 차이를 갖다가 구해내라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P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얘네들의 위치를 알아야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렇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위치차,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딱 두 번을 풀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방정식 풀어보자. 자, 3t제곱에 더하기 t는 자, 2t제곱에 더하기 3t. 자, 한쪽으로 넘어오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될 거고, 자,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아지는 순간이나 출발한 후에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그래서 t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온다. t가 2가 될 때 위치들을 구해라. 그럼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환하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 0이었으니까 자, p의 2에서의 이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 3t제곱 더하기 t, 이게 이제 위치 변환량이 되겠지, 그지? 바로 정적분을 좀 해봅시다. 자, t3승 더하기 2분의 1에 t제곱에 0부터 2까지. 자, 2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8 더하기 2. 그래서 10이라는 위치에 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수직선에다가 10의 위치에 이렇게 p를 갖다 찍어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q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에 2t제곱 더하기 자, 3t의 dt. 자, 그러면 3분의 2에 t세제곱 더하기 뭐가 돼? 2분의 3의 t제곱. 자, 0부터 2까지. 그래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16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서는 어떻게 돼? 6이 나오게 되겠네. 그럼 3분의 3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3분의 34는 10보다 좀 크니까 자, Q의 위치는 이쯤에 이렇게 되겠대. 3분의 34.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보자. 얼마가 돼요? 3분의 4. 끝났지, 그지? 이것도 이제 기껏해야 2, 3분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키워드 잡아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면 돼.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15번으로 다시 좀 넘어올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 마이너스 k는 0에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지, 그지? 맞습니까? 자, 우리 도함수 활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뭐 한다고 그랬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3차 방정식에서는 극값의 곱에 대한 비교로 갔었지, 그지? 자, 다시 말하면은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이 그래프 작성을 통해 가지고 보겠다. 근데 사실 어느 문제에나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프를 작성해서 푸는 게 제일 좋기는 해. 다시 말하면 K값 넘겨가지고 자, K는
x3승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놓고 이 식을 fx라고 놓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지? y는 fx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지? 물론 미분해가지고 찾아야겠지만,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y는 k와 만나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값의 곱, 자, 이 점의 x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의 x값을 베타라고 놓게 되면은, 자, f알파 곱하기 f베타가 0보다 크면 실근이 어떻게 되겠다? 한 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f알파 곱하기 f베타 극값의 곱이 0이 되면은, 자, 실근과 중근을 갖는 이런 경우로 얘기를 했었고, 자, f알파 곱하기 f베타 극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자,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x축에 걸쳐 있다는 얘기야, 그지? x축이 중간에 걸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더 편한 걸로 선택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차 함수에 한해 가지고 3차 방정식에 한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그래프 그리는 거 너네가 꼭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보고, 자, 요 방법으로 좀 풀어보면은 미분해볼까? 미분해보면 어떻게 나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3으로 묶어내면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 자, 그랬을 때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gx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니까 gx라고 놓게 되면은 g의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3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더하기 9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돼? 5 마이너스 k인가 이렇게, 그지? 맞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집어넣게 되면 27 빼기 27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와 자, 같은 종류의 구슬 7개가 있다.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으려고 할 때, 자, 같은 종류의 주머니였어, 그지?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들아, 사탕이 딱 몇 개야? 3개. 이게 문제가 참 얘는 골 때리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물음을 이해했으면 사실 문제가 쉬워지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류를 좀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봐봐. 여기에만 포커스를 좀 둬보세요. 사탕을 갖다가 각각 1개 이상씩 넣겠다라는 얘기는 사탕 3개밖에 없어. 주머니도 3개밖에 없어. 근데 주머니 종류가 똑같으니까 구분이 사실 안 됐는데, 사탕을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넣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주머니 3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문제가 바뀔 거냐면은, 자, 서로 다른 주머니 3개가 있는데, 이 3개에다가 같은 종류의 굿을 7개를 갖다가 1개 이상씩 넣겠다. 글씨가 좀 엉망이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꿔서 보면 돼. 사탕을 넣고 나니까 주머니들이 구분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머니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종류 구슬 3개를 갖다가 1개 이상씩 넣겠다.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중복점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의 개수를 갖다가 A개, B개, C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될 거야? 7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A, B, C는 무슨 수가 돼요? 여기서는 1개 이상씩이니까 자연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은 뭐 서술형 대비해서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개 이상씩 넣고 나면은 몇 개가 남아? 그렇지, 4개가 남잖아. 1개 이상씩 넣었으면, 그지? 그러니까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에. 자, 의미 아닌 정수에.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지, 그지? 그래서 3H에 4. 자,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 그지? 자, 혹시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구슬 7개를 갖다가 세 그룹으로 분할해가지고 분배해주는 경우로 생각해야겠지, 그지? 조금 이제 그때는 시간이 걸리겠지, 쓸데없이. 자,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얘들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뭐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겠지만 정리를 잠깐만 할게. 얘들아,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갖다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표본 추출이 되겠지. 근데 표본을 갖다가 추출하는 방법은 뭐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 이 추출 방식이 뭐냐면은, 자, 임의 추출에 자, 복원 추출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 교과서에서 다 본 용어들이지, 그지? 근데 얘들아, 임의 추출이 뭐야? 임의 추출이 그냥 마구잡이로 뽑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지금 뭐야, 조사하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조사하겠다, 뽑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교과상으로는 사실 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는 말이야, 복원 추출. 그런데 복원 추출하면 너네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니? 응?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지, 독립, 시행.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 자료를 뽑는 시행 자체가 전부 다 독립시행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개로 해서 뽑겠다라는 얘기는, 자, 표본의 크기는 자료의 수를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지? 자료의 수를 갖다가 보겠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갖다가, 이 자료 n개의 수에 대한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이 n개에 대한 자료 평균을 갖다가, 자, x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을 이제 표본 평균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평가원 시험을 통해 가지고 개념 정리하겠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조금 길게 가더라도 좀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이 시간에 이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확고히 해놓겠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아우씨, 나 저거 아는데 왜 다 설명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자,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들아, 뽑는 방식에 따라서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뽑는 방식에 따라서 x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일종의 확률 변수가 되어서, 자, 얘 분포를 갖다가 조사했더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모평균이 m 값이 되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자, 이런 분포를 갖다 따른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것이 바로 모평균과 같아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자, 분산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말하면은,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 n분의, 자,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나겠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분포를 이해하는 거,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이거 가지고 표준화하겠다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이 사건 A에 발생할 확률이 P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부르죠. 얘를 갖다 이제 모비율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n개 자료를 갖다가 뽑겠다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게, 이 사건이 몇 번 발생할까를 알아보기 위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시행 횟수가 되겠지, 그치? 얘가 이제 시행 횟수가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아까 복원 추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독립시행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이 사건에 발생할 확률은 P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 n개 자료 중에서 사건 A에 발생한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x라는 변수로 놓게 되면은, 자, 표본 비율 P햇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n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시행횟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돼, 발생 확률은 모비율 P가 되는 거고, 모집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비율을 따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x의 평균 좀 구해줄래? 얼마가 되니? np.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가 돼? 그렇지, np의 그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이 좀 모자라니까 위쪽에다 쓸게요. 자, 피엣의 평균을 갖다가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는 n분의 x의 평균이 되겠지. 그럼 n분의 1의 x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얘는 n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p. 그러니까 모비율과 같아지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돼? 분산, 피엣의 분산을 갖다 보겠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자, n분의 x의 분산이 될 거고, 그럼 n제곱분의 1의 x의 분산, 그럼 n제곱분의 np의 1 빼기 p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n분의 자 p의 1 빼기 p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자, 따라서 피엣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평균이 p가 되고, 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의 1 빼기 p가 되는,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 그지? 그래서 모비율 p를 갖다가, 자,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알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러한 신뢰도로 모비율을 추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표본 평균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z값 곱하기, 자, 표준 편차 n분의, 그런데 여기다 모비율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표본 비율을 대신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크거나 같고, 자, p의 더하기 k의 루트, 자, n분의 p의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자, 루트 n분의 p의 곱하기 1 빼기 p의, 이걸 갖다가 이제 보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버리면 a는 이 소개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묻는 물음이 사실 굉장히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n값하고 ps를 알면 되는데, 얘들아 몇 명을 이미 추출했대? 100명. 그러니까 이 n값이 1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그 안에서 헌혈을 한 학생이 3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얘들아 A 사건의 발생의 수가 지금 30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피엣이 얼마가 되겠다, 그쵸? 0.3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0.3이 되겠다. 그러니까 끝났네.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100분의 0.3 곱하기 0.7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 줄도 안 되는 풀이가 되는 거야, 내용만 이해했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이제 잡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8번을 보시면은 fx가 그려지고, 자, 다음을 묻고 있다. 요 그림을 좀 내려서 이렇게 봅시다. 자,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하고 hx는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얘들아, 이런 문제 풀어가는 방법은 거의 그냥 딱 두 가지로 정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프와 식을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 자, 그래프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갖다가 내가 이제 써가지고 이해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가겠다라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묻는 사실 대부분의 형태는 뭐냐면은 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연속성을 갖다 묻는다든지,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합성함수에 이제 어떤 극한값 존재 유무를 갖다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묻는 게 사실 대부분이지, 그지?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얘들아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fx 식을 갖다가 좀 구해볼게. 자, x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돼?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x가 0이 될 때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x가 0보다 크면, 그렇지, 2분의 1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맞아요. 필요 없어도 일단 좀 구한 거야. 자, 이 문제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극한값 연속을 묻고 있지, 그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는 게 편하냐면 이렇게 가는 게 좀 편한 경우들이 많아. 왜? 너네 그래프 그리다가 헷갈리고 지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지금 딱 보이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극한값 연속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편하다. 개념적으로 가는 게 조금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물음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뭐 극값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어떠저떠하다라는 이런 물음이 추가가 되잖아.
그럼 이때는 거의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도함수의 활용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면 돼. 도함수 활용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묻는 게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해,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정의 가지고 푸는 게 조금 편하고 도함수 활용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그런 게 있잖아. 너네가 문제를 푸는 순간에 일일이 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뭘로 풀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지금 안 선다고 하면은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약간 너네 표현 빌자면은 후덜덜하면서 풀고 있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거의 이제 연속이나 극한 정도 묻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은 내가 매번 강조하는 게 뭐야? 얘들아, 도함수 활용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야, 그래프 이해, 그래프 해석이야.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그래프를 갖다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증감표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의도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 문제는 그래프 작성 및 증감표에 대한 이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참고하세요, 얘들아. 이게 너네가 실전으로 하면은 판단 기준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관련된 개념 점검을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극한값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좀 길게 풀어봐봐. 어떻게 돼? 너네 알고 있는 말이야. 이렇게 써줬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 뭐라고? 너네 밥 안 먹었구나? 얘들아, 따라해보세요. 좌극한값, 우극한값. 그치, 서로 같다.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묻고 있으면은 좌극한, 우극한 조사해봐야 물음 자체가. 알겠어? 극한값 조사하래. 뭐 하는 거지? 고민할 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 나눠보란 얘기야. 알겠지? 자, 연속이다. 자,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정의 자체가, 자,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자, 세 번째 어떻게 된다? 그렇지, 둘이 같다.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것도 좀 알려줄게. 봐.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두 가지로 볼 건데, 처음에 x 더하기 p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부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p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면 돼. a 값에다 그냥 p만 똑같이 더해주면 되는구나.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3의 우극한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x 더하기 2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5에 대한 우극한이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라고. 달라질 게 없어요.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마이너스 x에 대한 물음이 또 이제 우리는 궁금하지. 그러면은 얘들아, 마이너스는 사실 부호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에다가도 곱하고 여기 있는 부호에다가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이너스 a의 무슨 극한이 돼? 좌극한. 알겠지? 자,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주자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자, 그럼 봐. 이게 현재 x에 대한 움직임이야.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지금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지. 대칭을 해봐.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좌극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갖다 곱해버린다 정도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을 보면 x가 이렇게 보자. x가 0에 대한 좌극한을 좀 먼저 볼게. 자, 그러면 f의 x는 어디로 갑니까? 0의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그지? 맞아요? 자, f의 마이너스 x의 극한을 갖다 볼 텐데, 자,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0에 대한 뭐가 돼? 우극한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곱해버렸으니까 0에 마이너스 곱 하나 많아잖아. 자, 그럼 f 그래프에서 0의 우극한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지? 0. 자,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붙이는 거야? 아니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절대값 fx구나. 미안해. 자, 그럼 절대값 fx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에 절대값 붙인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그러니까 gx는 어디로 가겠어? 자, 0으로 간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x의 0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fx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지, 그지? 맞아? 우극한이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fx는 그럼 어디로 가? 그렇지, 얘도 0이지. 절대값 0이니까. 그래서 gx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좌극한 우극한 0으로 똑같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여기를 얘들아 왼쪽을 좀 지울게. 자, 왼쪽을 지우고 니은번 봅시다. 절대값 hx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값 hx 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x 이퀄 0을 갖다 대입하면 절대값 h의 0이 될 거고, 자,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절대값 f0 더하기 뭐가 돼? f-0, 그러니까 f의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f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가 돼? 1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그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0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어. 자, 그럼 fx 아까 우리 구해봤네. 어디로 가? fx 0의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지, 그지?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자, 얘는 또 뭐가 되겠어? 0의 우극한이 되겠지, 그지? 0의 우극한 어디로 갑니까? 0의 우극한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지? 0. 그러면은, 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절대값 hx는 어디로 가?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0으로 가니까 1이 되겠지, 그지? 1. 1이구나. 여기까지는 좀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지? 자, 우극한. x의 0의 우극한으로 보면은 fx는 어디로 가고? 0으로 가는 거고, f의 마이너스 x는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지? 이렇게. 자, 그럼 절대값 hx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의 0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결과는 절대값 붙였으니까 1. 여기도 똑같네. 그러니까 연속이 되겠다. 그림 없이도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은 뭐냐면 gx하고 hx 절대값이 0에서 연속이냐 묻고 있는 건데, 얘들아 보통은 우리 왜 그렇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으면은 디귿을 판단하는 게 보통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얘네들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그지?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자, 무슨 소리냐면은 먼저 x 이퀄 0을 갖다 대입하자. 그럼 g 0 곱하기 절대값 h의 0. 자, 이렇게 되는데 g0의 값은 얼마예요? g0의 값은 f0, g0은 f0 더하기 절대값 f0이잖아, 그지? 얘는 1이 될 거고 1 곱하기 이렇게 나올 거고, 자, h0의 값은 방금 구한 게 1이었으니까 1이 되겠지, 이렇게 1.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x가 0의 좌극한으로 간다. 그럼 gx는 어디로 가? 아까 구했잖아. 0의 좌극한에서 gx는 0으로 갈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봤으면 이거 딱 쳐야지, 그지? 왜? gx가 0으로 가면 곱했을 때 무조건 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좌극한 0이기 때문에 이 값과 어때? 달라,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 없이도 풀어갈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줘?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굳이 그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구만. 알겠어. 얘들아 참고로 이제 gx 같은 거를 그려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가 좀 미리 그려왔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그래프만 좀 그려보면은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1에 가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1,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gx의 그래프야. 이게 gx의 그래프고, hx는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19번 문제부터 또 이어져 보도록 합시다.